자리에 계시면 1번 쳐보세요. 자,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게 대표적인 특징적인 기술적인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트코인을 보면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제가 아까 이제 그 캔들 설명 쭉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 주봉의 장대 양봉 있잖아요.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을 보면 이 비트코인이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 일주일 동안 어떤 그림이 그려졌겠구나.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힘의 흐름, 그러니까 어떤 힘의 그 현금의 흐름이 많았는지, 여기 비트코인 팔려고 하는 비트코인의 양이 많았는지, 현금 들고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현금의 양이 많았는지, 그게 이제 머릿속에 어떤 느낌으로 딱 와 다시야 되고, 캔들, 뭐 가격이 뭐 올랐다 그랬다 이걸 보는 거 의미 없어요. 그것은 그 누구나 보는 거고, 가격 보는 거야 누구나 다 보는 거고, 이 느낌은 이제 느낄 줄 아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이게 투자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과 실전과 그다음에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감각 아니면 느낌, 감각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느낌이 확률이 높은 쪽으로 느낌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그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같은 기술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장대 양봉.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여기 캔들, 여기가 지난주에 볼 때 캔들이 이거였고,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오늘이 이제 이 주초인데, 지금 여기 이 캔들이 좀 이제 만들어지는 지금 시초가 근처 있잖아요. 주봉으로서 시초가 근처. 그죠?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캔들은 이제 아까 그 어떤 캔들을 통해서 어떤 힘의 흐름을 어떤 느낌으로 알려고 이게 캔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는 거고,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이걸 보려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 힘의 흐름을 느끼기 위해서 캔들을 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흐름을 보려면 이게 추세가 중요하다. 추세가. 그래서 추세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이제 한 중간점 선을 그어보면 이게 중간점 선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중간선을 이게 보면은 이게 중간선을 이렇게 넘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가격적으로 막 하락한 건 아닌데 그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횡보를 한다. 그죠? 이게 횡보. 주봉상을 횡보한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캔들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면 일주일 동안 이게 일주일짜리 캔들들이 이게 일봉이 아니고 주봉이죠. 주봉들이 이렇게 지금 그죠? 한 두 달 가까이 그러니까 한 7주, 8주 그죠? 7주, 8주에 걸쳐서 주봉들이 이렇게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 쭉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팔려고 하는 비트코인의 양과 현금 들고 그 비트코인 살려고는 현금의 양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한 두 달 걸쳐서.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끝없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이제 방향이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매도세가 힘이 더 큰 쪽으로 매도세가 더 강한 쪽으로 흘러가든 아니면 매수세가 현금이 양이 많은 쪽으로 흘러가든 아니면 팔려고 하는 비트코인 양이 많은 쪽으로 흘러가든 둘 중에 결정이 날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비트코인의 양과 현금 들고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현금의 양이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이렇게 팽팽하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
이제 이런 것을 느끼셔야죠. 여기서 보면 가격을 보시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어떤 힘들이 부딪히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한 두 달 가까이 그러면 지금 현금의 양과 비트코인의 양 팔려고 하는 비트코인 양과 현금 들고 살려는 현금의 양 이것이 지금 두 달 가까이 지금 팽팽하다. 이걸 보시면 되고 이걸 느끼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조만간에 이제 결국은 어떤 힘의 균형이 깨질 거란 얘기죠. 결국은 현금이 이길 건지, 팔려고 하는 비트코인의 양이 이길 건지, 그것이 결국은 결정이 난다. 그건 지켜보면 되는 거죠. 그것을 먼저 뭐가 이길 거냐, 이걸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흐름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 지금은 한 두 달 가까이 그냥 팔려고 하는 비트코인 양과 현금 들고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현금의 양이 좀 비슷비슷하구나.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음?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결국은 이제 방향이 결정이 날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조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조정. 응? 주봉으로 보시면 그냥 조봉. 주봉인데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주초니까 결국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음봉이잖아요. 음봉입니다. 이 음봉이 지금 2주 나왔잖아요.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결국 다음 주 월요일 날 갔을 때 여기 주봉의 종가가 어떻게 끝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야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지켜보면. 흐름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추세 속에 있다. 이게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추세. 지금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추세 중이다. 상승을 계속 하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조정, 그죠? 이게 기간 조정이죠. 가격으로는 지금 많이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가격을 보면 여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캔들로 아까 전에 캔들 설명드렸는데 최근에 캔들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캔들은 어떤 캔들이냐면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이 캔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장대 양봉이잖아요. 장대 양봉, 주봉으로 장대 양봉인데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있잖아요. 중간. 이 장대 양봉의 중간을 이렇게 그려보면 결국은 여기 조정을 받는데 아직 여기 중간에도 내려오지 않았다. 이게 장대 양봉의 2분의 1, 장대 양봉의 2분의 1도 안 내려왔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장대 양봉의 여기 고점 근처에 결국 보면 장대 양봉의 고점 근처에서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걱정을 할 만한 내용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여기를 깨고 내려왔다든지 여기를 깨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쯤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여기를 뗄 거냐 안 뗄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요 근처에 고점 근처 있잖아요. 고점 근처에서 그냥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직 여기도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르락 이 주봉이니까 조그마하게 보이는데 이제 이걸 일봉으로 보거나 하면 이게 이제 적은 양이 아니죠.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아까 제가 캔들 얘기했는데 결국 비트코인에서 캔들에서 중요한 것은 이 캔들 중요하고요. 이 캔들 중요하고 결국은 이 세 개예요, 세 개. 요 캔들, 요 캔들, 요 캔들. 그런데 보시면 장대 음봉은 없잖아요. 장대 음봉. 이 음봉 크게 나온 게 이거 이 정도인데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는 캔들이 이렇게 바닥권을 벗어나면서 상승을 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장대 양봉 나오고 시간 지나다 보면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또 시간 지나다 보면 장대 양봉 나오고 시간 지나다 보면 결국 이게 상승을 하려면 때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된다. 상승하려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언제냐가 문제인데 보면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게 장대 양봉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되는 거죠. 그거야. 그런 생각을 해놓고 아니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상승을 하려면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려면 결국은 장대 양봉이 몇 개 나와야 될 텐데 그쵸? 앞으로도 이런 장대 양봉 이런 장대 양봉이 어디선가는 나오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어디선가에 나오고 또 가다가 어디선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장대 양봉 한 서너 개 이렇게 나오면 결국 여기 고점권 여기 고점권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상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게 비트코인이 만약에 제 고점권을 넘어가려면 이게 7천만 원, 8천만 원 그 고점권을 넘어가려면 앞으로 장대 양봉이 한 두세 개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진짜 그렇게 장대 양봉이 두세 개, 서너 개 나오면서 그 7점, 8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걸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켜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올라가 내리고 이걸 보는 것보다 내 나름대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똑같진 않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비슷하게 그려져 가는지 아닌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 비트코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런 거에 막 휩쓸려 다닐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특히 기술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딱 어떤 그것도 경험에 확률이 높은 경험의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해서 내가 관리를 해 나가면 그럼 중심도 잡히고 괜히 막 호재니 악재니 갖고 막 너무 흥분할 것도 없고 막 또 너무 막 공포감이 쌓일 필요도 없고 그내 어떤 기술적인 해석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가면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게 이제 큰 수익으로 두 배, 세 배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관리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기술적인 해석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캔들의 의미라든지 이평선의 의미라든지 거래량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고서 그러면서 이 기술적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꾸준하게 시장 좋든 나쁘든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좋은 종목이든 이 비트코인이든 이런 그죠? 이게 투자 대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죠? 어떤 가격을 보고 관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가치, 그 종목의 가치 아니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 그런 가치에 플러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해석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관리를 해 나가면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결국은 저는 확률이 높게 결국 성공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은 지금 걱정을 단계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막 좀만 움직이면 막 하락할 것처럼 막 해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아까 여기 중간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계좌는 뭐 지난주나 뭐 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이게 시장이 뭐 거의 제자리니까요. 시장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조정을 그죠? 거의 지금 100포인트 이상 900에서 지금 800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100포인트 이상 지금 내려왔는데 코스닥이 100포인트 이상 조정받으면 적게 조정받은 거 아닙니다. 코스피도 한 100포인트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거고 코스닥도 100포인트인데 숫자로만 보면 그거 비슷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코스닥은 100포인트지만 거의 한 300포인트 조정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 시장밖에 크기로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계산할 때는
숫자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 제가 몇 번 했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내렸다는 코스피로 환산해 보면 거의 한 300포인트, 400포인트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계좌는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힘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 코스닥 시장 내려온 걸로 하면은 이게 계좌가 저기 2000 초반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뭐 거의 제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막 수익이 빨리빨리 안 나냐 이게 아니고 지금은 방어를 해야 될 때 방어. 근데 이제 뭐 현금 들고 방어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들고 방어. 종목을 들고 방어. 현금 들고 방어면 그 방어가 아니죠. 그 현금 들고 있는 거지.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들고 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방어를 해야 그게 방어인 거지. 현금 들고 있으면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현금 들고 있다가 저기 뭐 바닥권에서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옵니다. 거기서는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말이 이론적으로는 쉽죠. 뭐 현금 들고 있다가 저 바닥에서 바닥이 어딘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떤 종목과 그다음에 그 종목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같은 종목도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이게 바닥권이냐, 바닥권이 아니냐 얘기죠. 그럼 바닥권에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걸 꾸준하게 이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가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관리를 하면서 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계좌를 막 두 배, 세 배 불려주는 때는 10년 중에 매년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있잖아요. 10년 중에 한 두세 번 온다는 얘기, 두세 번. 10년 중에. 근데 그 두세 번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그 정해져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아무도 예상 못할 때. 그러니까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기술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꾸준히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투자자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뭐 어떤 때? 내 계좌를 두 배, 세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때. 그 현금 들고 있다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야. 현금 들고 있다 하면 고점권에 들어온다니까요, 나중에. 바닥권에 들어올 것 같아서 바닥권에 못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막 1400 내려가면 그때는 무슨 얘기 나오는데 당장 막 코스피가 800 간다, 700 간다 나왔는데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다고요. 그게 이제 지표 가지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표 가지고. 응? 근데 실제 포트폴리오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관없다. 다만 이제 시장이 폭락 나오면 좀 고생은 한다. 그 기간에 맞춰서.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계좌는 이게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조정폭이 적지가 않은데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요. 근데 계좌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잘 짜져 있으면 이게 계좌는 크게 시장만큼 크게 줄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 하락폭보다 계좌의 어떤 게 추정했다금이 주는 그 퍼센티지가 적은 쪽으로 관리하면 그 관리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누가 사고 팔았는지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팔았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팔았는데 이건 뭐 팔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 이제 그 기관이 샀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사니까 외국인이 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살짝 올라서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지금 여기 외국인이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을 많이 팔았는데 이건 뭘 팔았냐? 이게 에코프로 팔은 거예요. 에코프로 판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인이 조금 사고, 개인이 조금밖에 안 샀잖아요. 전에는 막 몇 천만 원씩, 몇 천억씩 샀는데, 지금 한 400억, 그죠? 그건 뭐예요? 지금 개인들이, 그죠? 에코프로에서 관심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지금 이제 벗어난 중이에요. 아까 제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급에서, 이 수급이잖아, 수급. 수급. 제가 했죠. 이 개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수급. 그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경기, 경기.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기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 그래서 이 표가 수급 표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재료라는 것은 항상 이게 선반영이 된다. 후반영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조금 살짝 올랐죠? 근데 올랐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게 상승이 아니고, 이게 반등이에요, 반등. 제가 이게 환율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까 캔들 얘기했잖아요. 환율에서 캔들은, 이 캔들이 중요해요, 요 캔들. 요 캔들. 요걸 지금 빼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장대음봉, 장대음봉. 이 장대음봉이 뭔지 이제 머릿속에, 이게 일봉이니까요. 이게 장대음봉, 장대음봉, 장대음봉. 그쵸? 여기 보시면,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 그쵸?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 이거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 이거 잘 보세요. 이게 하락폭은 크고 반등폭은 작고, 하락폭은 크고 반등폭은 작고. 이거 횡보하는 겁니다. 여기가 고점이고요. 환율은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여기 고점이고, 고점 대비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중이에요. 하락하는 중. 그럼 시간 좀 지나면 이제 이런 이제 장대 음봉들이 또 나올 거다. 이걸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자꾸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이걸. 이 환율 흐름은 잠깐 반등하는 거에 불과해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환율은 여기 근처 가야 됩니다, 여기. 요 근처. 이게 한 1100 근처죠, 1100 근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신용미수. 신용잔고가 뭐 살짝, 그죠? 지난주보다는 뭐 많이 줄은 건 아닌데 살짝 줄은 거고, 그다음 추정예탁금도 보면은 뭐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근처인데, 일주일 동안은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18조면은 이게 신용잔고가 이게 18조거든요. 18조면 좀 많긴 한데, 여기서 한 1, 2조? 1, 2조 더 줄어주면 시장으로서 좋은데, 보면 이제, 그 이제, 이게 기준을 갖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신용잔고가 지금도 많은 겁니다. 지금 18조면 많은 거예요. 1, 2조, 제가 봤을 때 1, 2조 더 줄어주면, 그럼 시장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앞으로 이제 1, 2주, 한두 달,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제 이 신용잔고의 흐름을 보는 거죠. 이것도 흐름을. 신용잔고가 이렇게 20조까지 갔다가 지금 18조까지, 지금 여기 2조 줄었잖아. 2조. 추정예탁금도 이게 53조까지 갔다가 50조. 그죠? 이게 한 3조 줄었고, 그죠? 그러니까 고객예탁금도 줄면서 지금 신용잔고도 줄고 있다. 그 시장에서 돈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유동성이 줄고 있다. 이건 이제 어려운 얘기로요. 자,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그렇죠? 조정을 받을 때는 이렇게 고객 예탁금도 줄고 신용잔고도 거기에 맞춰서 줄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외 주식시장을 보시면, 나스닥은 보시면, 나스닥은 지금 아주 그냥 견조해요. 견조하다고 하잖아요. 보시면 이 선을 따라서 지금 일주일 전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 일주일 전보다 살짝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스닥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나스닥이 여기처럼 이렇게 막 내려가는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나 여기 이제 약간 횡보 내지는 약간 올라가고 이것만 아니면 돼. 이것만 근데 지금 이게 아닌 상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저는 앞으로 최소한 몇 개월은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근데 나스닥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나스닥은 이렇게 좀 좋은 흐름으로, 이게 좋은 흐름이에요. 나스닥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 우리 코스닥은 왜 조정을 받고 있느냐. 나스닥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코스피. 이게 제가 얘기했던 바로 에코프로하고 이 주가 조작, 요 악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이 시장이 그렇게 몇 개월간 아니면 이게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이상 시장에서 그런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에서 시장이 왜곡된 것은 지금 한 3, 4개월 정도 그렇게 시장이 왜곡이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런 조정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을 보면 지금 코스피가 2,500 정도 갔다가 2,400 얼마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여기 고점 대비 여기 보시면 이게 한 100포인트 정도,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코스피는 이게 한 100포인트 이렇게 많이 조정받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 100포인트 정도는 뭐 약간 조정을 받은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코스닥이 이게 보면 이게 900까지 갔다가 900까지 갔다가 800대 초반까지 왔으니까 숫자로만 보면 비슷한데, 숫자로만 보면 100포인트 비슷한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이제 코스닥은 이제 100포인트지만 코스피로 환산하면 이거 한 3배, 4배 해주셔야 돼요. 3배, 4배. 시장의 크기를 계산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300에서 한 400포인트 내려오면 이게 조정을 많이 받는데, 왜 코스닥이 그럼 코스피보다 조정을 많이 받느냐? 그쵸? 코스피는 여기까지 올라간 폭이 안 크잖아요. 보세요. 코스피는 여기 올라간 폭이 안 큰데, 코스닥은 여기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이게 보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조정폭도 코스피보다 큰 거죠.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폭도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정폭이 더 크니까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더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그죠, 그 상승폭이 크니까, 그러니까 조정폭도 당연히 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보면 이게 1월 달부터, 특히 여기 1월 달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건 에코프로 때문에 올라왔던 게, 에코프로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니까, 에코프로는 저는 하락이라고 봐요. 하락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장도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저는 하락이라고 보고, 근데 코스닥은 저는 조정이라고 봐요. 조정.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은 제가 볼 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아까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이제 그런 에코프로 악재죠. 에코프로 악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주가 조작, 그 악재, 두 개 악재가 지금 작용하면서 이 조정을 하고 있다. 이 조정을 거쳐야 또 상승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몇 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54,000원부터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조정을 하고 여기서 지금 양봉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양봉 여기 다시 올라가는 중이죠. 이렇게 여기 내려왔다 올랐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5만 얼마부터 지금 여기 6만 6천원까지 갔는데 여기서 지금 올해 2023년 1월 달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보시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8조를 샀어요. 8조를 많이 산 겁니다. 1월, 2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죠? 한 4개월 정도 걸쳐서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를 8조를 샀으니까 8조를 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왜 사는지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8조를 사면 이게 많이 산 거예요. 이게 조금 산 게 아니고 이게 4개월 동안 8조를 이렇게 4개월 동안에 8조를 샀으니까 이거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2조씩 샀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많이 산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뭐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요것은 제가 이제 저기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앞으로 더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달러에 대해서 해칭을 해야 된다. 반대로 달러에 대해서 해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 가지고 올 거냐.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서 삼성전자가 이렇게만 있어도 방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만 있어 방어가 되는데 이게 올라가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서 이게 달러에 대한 해칭 플러스 상승 효과도 있다는 얘기. 이게 더블 상승.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입장. 달러에 대한 어떤 그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방어 효과도 얻으면서 그 삼성전자가 그저 5만 원에서 지금 6만 6천까지 올라와 있고 결국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7만 원, 8만 원대는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폭이 적지 않죠. 여기서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가지 효과를 얻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보시면 그게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수급,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게 어떤 미래의 어떤 재료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수급 때문에 가는 거예요. 수급 때문에. 수급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를 보시면 에코프로가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가 고점이고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82만 원 있잖아요. 여기가 고점이고 그다음 여기 이보다는 좀 낮은 고점인데 지금 중요한 선을 깼어요. 에코프로가 이게 중요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여기 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는 저기 고점 대비 여기 82만 원 고점 대비 저는 이게 마이너스 한 50%, 마이너스 50%까지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의 40만 원 근처죠. 40만 원 근처. 그 다음에 이제 40만 원 근처 왔다가 이게 어떻게 갈 거냐. 그것은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가야 아는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코프로는 이제 여기 갈 때까지 여기가 이제 4월 한 중순이잖아요. 4월 중순. 4월 중순. 여기까지가 에코프로의 주도주였다. 에코프로가 주도주 역할을 한 것은 여기까지였다. 여기까지. 그 여기서부터는 이미 지금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에코프로에서 다른 종목으로 주도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게 어떤 종목이었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현대차다. 같은 전기차로서 이제 현대차는 그렇잖아요. 보세요.
아까 에코프로는 여기가 고점이었잖아. 에코프로 여기 4월 중 여기가 에코프로는 여기가 80 얼마 여기 고점이었는데 현대차는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잖아요. 보세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도주가 바뀌었다. 저렇게 보는 거고. 그럼 현대차를 베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주도주라는 얘기입니다. 주도주고 현대차를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면 현대차가 이제 현대차가 월봉으로 보시면 흐름이 좋잖아요. 보세요. 흐름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출발할 때 이 현대차도 같이 출발을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에코프로도 1월 달부터 갔잖아요. 2023년 1월 달부터.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여기서 막 몇 배를 막 7배, 8배를 간 거고 현대차는 여기 15만 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20만 원대 초반까지 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한 50% 정도 올라온 거죠. 50% 정도. 50% 정도.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현대차는 여기 고점이 28만 9천 원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현대차는 여기 고점은 좀 살짝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바로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여기를 넘어서 제가 볼 때 한 30만 원대 초반, 30만 원대 초반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럼 여기서 샀으면 여기면 이제 100%가 나겠지만 플러스 100%가 나겠지만 지금 여기는 짐이 20만 원이 넘었잖아요. 20만 원이 넘어서 30만 원이면 여기서 30만 원 가면 여기 플러스 5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불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팅을 안 들어가고 단지 이제 주도주로서 의미를 두고 현대차를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차가 월봉으로 봤을 때 계속 이 양봉으로 올라왔잖아요. 양봉으로. 양봉으로. 근데 이게 개인들 눈에는 안 들어왔다니 왜 안 들어왔냐? 다 에코프로에 눈이 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보였다는 얘기죠. 응? 이게. 근데 이제 현대차가 이렇게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갈 때 이 현대차가 갈 때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나름대로 어떤 테마를 만들면서 이게 전기차 테마를 만들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테마의 어떤 시장을 만들면서 이게 이게 이제 개별주가 되겠죠. 개별주들이 나름대로 어떤 파동을 만들 거고 저희는 이제 이런 개별주 몇 개를 이 포트폴리오에 지금 넣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넣어놨어요, 제가. 이 수강님들한테 드린 종목 중에 몇 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주도주에서 이제 현대차 주도주로 넘어가 있고 그 현대차가 저때 한 30만 원 근처 갈 때까지는 현대차가 아마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상승을 계속 건설주로서 신용도 별로 없는 상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정은 받았지만 저기 장대양 뭐 아까 했던 장대양봉 세워놓고 장대양봉 근처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깨고 이렇게 내려왔죠. 이게 시장이 내려오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이렇게 거의 100% 이상 조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량주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이 현대건설하고 이게 아까 얘기한 현대차하고 흐름이 다르잖아요. 현대차하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현대건설 차트를 이렇게 딱 보고 아까 현대차 차트를 딱 보면 그런 느낌이 딱 오야 되는 게 분석을 할 게 아니라 현대차를 보면서 이제 어떤 느낌을 갖느냐. 지금 같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차트를 놓고도 그죠? 여기 보면 이게 거래량도 있고 여기 이평선도 있고 지금 이게 있잖아요. 캔들도 있고. 근데 이게 이런 현대건설 이 차트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현대차 차트하고 딱 봤을 때 한 번도 안 보다가 처음 딱 봤었다고 했을 때, 그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매주 보고 있지만, 그래서 현대차도 그동안 계속 몇 년 안 보다가, 아니면 현대건설도 몇 년 안 보다가, 이게 한 번 첫눈에 딱 봤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그 느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확률이 높은 느낌이 들려면 이렇게 어떤 종목을 이렇게 바닥권에서 고점권까지 계속 기술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캔들들의 흐름도 보고 이평선의 흐름도 보고 이 거래량 흐름도 보고 이것을 계속 중장기로 계속 보셔야, 그래야 본인들 느낌이나 감각이 계속 훈련이 되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느낌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간다는 얘기죠. 그 투자에서는 이제 그 싸움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 대선주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 이제 이 남아토건입니다. 남아토건이 흐름이 좋잖아요. 보면 이게 올해 지금 이게 4월 13일 날 8,000원 있던 것이, 그렇다고 막 지금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꾸준히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제 캔들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이게 남아토건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장대 양봉이 중요해요.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이 지금 두 개 나왔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이제 기간 조정하고, 이게 장대 양봉 만들면서 살짝 올린 다음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시기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이 뭐, 남아토건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은 지금 이 시기에 보면 시장은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잖아요. 시장은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아까 현대건설이라든지 지금 남아토건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 우상향 오고 있잖아요. 우상향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게 남아토건도 지금 이제 지금 저희가 들고 있죠. 이 남아토건도 지금 이제 인맥주 중에 한 종목으로서 지금 미래에 있을 어떤 지금 재료가 지금 남아토건이라는 이 종목에 이제 인맥주로서 이 종목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선반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남아토건이 실적도 괜찮게 나왔다. 이건 이제 보너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미래의 어떤 이벤트적인 재료가 선반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적까지 좋게 나왔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종목으로서. 이게 실적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또 셀트리온 같은 거 보시면, 셀트리온을 저희가 지금 살 건 아니지만 셀트리온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4만 얼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렇게 우상향 오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하고 다르잖아요. 보면 이렇게 여기서 우상향. 근데 셀트리온도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여기 양봉 있잖아요. 이게 일봉인데 여기 양봉.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받긴 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캔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 그죠? 일봉으로 엄청나게 큰 양봉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제가 얘기했죠.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그 제약바이오의 대장주급, 총 대장주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제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게 대장이고 셀트리온이 한 부대장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셀트리온이 이렇게 이제 흐름이, 시장은 제가 했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지금 내려가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 4월 중순에 에코프로가 내려올 때 여기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에코프로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셀트리온도 여기에다가 또 실적도 괜찮게 나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에코프로 이유가 중요하다. 그 에코프로가 이제 아무튼 에코프로에서 벗어나서 시장이 이제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흐름을 갈 때, 그랬을 때 어떤 업종의 어떤 종목들, 그 종목들이 중심이 돼서 시장의 지수를 끌고 가고 지수를 방어하고 지수를 끌고 가고, 그러면서 시장을 만들어 갈 거냐, 시장을 비정상에서 정상 시장으로 만들어 갈 거냐,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종목들이에요. 아까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건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그럼 업종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나왔던 이제 대선주들, 이게 대선주들이 이제 이게 우량주는 아니지만, 대선주가 우량주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우량주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이제 테마로서 이렇게 큰 묶음이기 때문에, 그죠? 우량주는 아니지만, 테마로서 이렇게 수많은 수십 개의 종목이 뭉쳐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대선주의 이 테마가 이것도 작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스타트하면은 이게 거의 한 4년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잖아요. 대선 끝난 지 1년 됐기 때문에 이게 다음 대선까지는 한 4년이잖아요. 4년. 그러면 이 대선 관련된 수십 개 종목이 한 테마를 만들어서 어떤 가격의 파동을 두 배든 세 배든 많게는 뭐 네 배, 다섯 배든 이렇게 만들어 가면 나름대로의 이 대선주가 개별주지만 이게 어떤 묶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시장을 지수를 올리지도 못하지만 지수를 방어한다는 얘기죠. 지수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반도체,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그런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그 자동차, 그래서 전기차가 되겠죠. 전기차 쪽에 그런 어떤 종목들, 그 다음에 아까 제약바이오 종목, 지금 제가 얘기한 대선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에코프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걸 들긴 했지만,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이렇게 에코프로가 못 가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가면서 2차 전지를 끌고 갈 거냐?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에코프로가 꺾이면 이제 에코프로가 꺾이면 2차 전지도 꺾이는 거예요. 2차 전지도. 이게 대장주가 꺾이면 2차 전지도 꺾이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것들은 가더라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장기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포스코는, 에코프로는 이렇게 단기에 파동을 만들었지만, 이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은 그런 흐름이 나오기 어렵다. 제가 여기 신용미수나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했잖아요. 그 앞에 매물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2차 전지 이후에 아무튼 이렇게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그 4개, 5개 이 업종 내지는 이 테마 이것들이 중심이 돼서 당분간은 시장을 끌고 갈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갈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츰차츰 인맥주 쪽의 종목을 늘려서 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게 대선주 쪽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씩 한 번에 확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늘려가겠다. 이게 방향을요. 그렇게 해서 가면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게 관리를 쭉 해가면 결국 시간이 때가 되면 그때에 맞춰서 좋은 수익들이 이제 그때에 맞춰서 만들어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관리를 해가면 그 때가 되면 본인들 계좌들이 이제 좋아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보면. 그 대선주는 이제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 또 이게 참고가 될 거예요. 이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주들은 또 이게 이제 다음 대선 때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하고도 다시 연결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포기하지 않고 특히 대선주는 포기하지 않고 쭉 들고 있으면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또다시 그런 테마들하고 다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때 됐으면 좋지만 이게 흐름들이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종목 버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종목을 이제 비중을 좀 줄여라. 비중을 좀 줄여서 지금 흐름에 맞는 이런 종목들에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있으면 그냥 들고 가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들도 일부 들고 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포트폴리오가 전체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잖아요. 기존 종목도 지킬 수가 있고 지금 현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종목들도 일부 분할해서 오면 지금 현재 종목들도 일부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고 그 양쪽을 다 맞춰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흐름에 맞는 종목에 가서 수익이든 뭐든 크든 적든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주 시즌이 되면
그런 현금들을 다시 대선주 쪽으로 비중을 늘려서 그 줄였던 비중을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중으로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한데 처음 제 설명을 듣고 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마 처음에 딱 손이 다가 이거 쉽지 않았을 거다. 그지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셔야 그래야 또 다음에 또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하고 또 바로 따라올 수가 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미리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선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기존의 2차 전지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냥 들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에코프루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종목들 버리라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막 두세 달 만에 몇 배를 갔잖아요. 이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제는 2차 전지 종목들도 제가 드린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셔야 된다. 에코프로 가듯이 막 이 두세 달 만에 막 몇 배 가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냥 일반 업종처럼 보셔야 된다. 일반 업종처럼.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끝나면서 2차 전지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 주두주로서 역할이 끝났다. 이게 종목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이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대장주가 꺾였고 주주주가 꺾였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2차 전지는 계속 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시장의 중심에 있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에코프로가 시장의 중심에 있었을 때 한 3, 4개월의 시장의 온통 중심이 에코프로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시장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실적 따라 그 기업의 성장성 따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두세 배를 가더라도 그런 종목도 두세 배가 에코프로처럼 몇 달 만에 가고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 두세 배를 가려면 1, 2년, 2, 3년 이렇게 걸쳐서 가야 된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종목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게 그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설명하고 오늘 설명드린 거하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수강생분들이. 오늘 설명 오늘만 또 생각하고 지난주 설명 지난주만 설명하고 이러면 지난주 설명하고 이번 주 설명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수강자분들이 그냥 오늘 설명을 끝나고 지난주 설명은 지난주 또 다음 주 설명은 다음 주 설명으로 그거 아니에요. 저는 쭉 그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맥락. 그래서 제 강의 들었다 안 들었다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강의를 못 들어왔으면 제가 올리는 유튜브라도 보셔야 그 흐름이 맥락이 이어져서 그게 제가 설명드리는 설명이 무슨 설명인지 그게 이해가 가는 거고. 응? 이게 이제 시장이 변화를 한 거예요, 변화를. 근데 시장이 변화를 지금 제가 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한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다고 저희가 모든 종목을 다 정리해서 막 포스코 홀딩스나 수강생분이 지금 질문하신 분 설명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응?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으라 했던 거죠, 포트폴리오로. 응?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모든 종목을 다 정리하고 나면 있는 현금을 다 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들어가거나 포스코 퓨처엠 들어가거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많이 들어가면 한 20%, 30% 얘기했잖아요. 20%, 30%. 응?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시장이 에코프로 중심으로 움직일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지금 에코프로가 꺾이면서 에코프로가 주도주에서 이제 주도주가 아닌 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아까 네 가지에 플러스 그럼 대선주 그리고 제가 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를 더 이상 들고 갈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 제가 버리라고 하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제가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에코프를 얘기한 거지,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몇 배씩 간 게 아니잖아요. 응? 자, 그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앞뒤 맥락을 가지고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지난주에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 이후에 대비해서 이미 이렇게 가고 있고, 제가 이제 좀 특히 이제 대선주 관련해서 그 대선주 쪽에 이제 비중을 그렇다고 한 번에 확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이렇게 한두 개씩 시장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그 테마 흐름에 따라서 인맥주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늘려갈 거니까 방향을 크게 잡을 거니까 수강생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우량주는 제가 이렇게 우량주를 드린 거잖아요.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중장기로 오셔야 되니까 중장기로 중장기는 2, 3년을 얘기한 거 2, 3년을 지금 몇 달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죠. 그 우량주 단기는 그 1년 이내를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우량주를 단기는 1년 이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중장기는 2, 3년을 얘기하는 것이다. 최소한 2, 3년. 그 제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하고 비교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에코프로는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막 7배, 10배를 갔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절대로 그렇게 못 간다. 그래서 못 가는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몇 주에 걸쳐서 여러 번 설명했었잖아요. 여러 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계열의 종목들은 좀 시간을 좀 길게 보고 가야 된다.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여기 포스코홀딩스 볼까요? 포스코홀딩스가 여기 4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 조정을 왜 받겠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왜 받겠습니까? 에코프로가 하락으로 가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2차 전지. 그러나 이 포스코홀딩스가 에코프로의 영향을 저는 계속 받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에코프로가 중심이 됐다가 에코프로가 이렇게 이제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시장에서 종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막 두 배, 세 배가 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에코프로가 이렇게 이제 대장주 역할,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많이 오르지도 못한 이 포스코홀딩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에코프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져요. 에코프로는 아까 제가 얘기하는데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에코프로 어디 갔어요? 에코프로는 지금 여기 대비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 있을 때가 제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를 넘어가려면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 장대 양봉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장대 양봉이 나와서 여기를 넘어가야 그래야 이게 100만 원을 가든 뭐 얼마를 가든지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갔는데 그쵸? 이 쌍봉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에코프로가 또 악재까지 나왔잖아요. 악재까지.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많이 오르지도 못했던 포스코 홀딩스도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대장주, 주주주가 이런 흐름을 가니까. 그렇지만, 에코프로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40만 원 근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럼 그 이후에 다시 가서 여기를 갈 거나, 그건 저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 가더라도 요 근처 올까 말까. 그것도 왔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가 이게 갈 때까지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포스코 쪽으로 왔지만 2차 전지로 해서 에코프로가 꺾이면서 이제 지금까지 영향을 받지만 에코프로 가는 길하고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그룹 종목들이 가는 길이 저는 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 자, 그 제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 뭐 한두 종목에 제 집중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시라고 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캔들 그거 좀 복습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캔들을 보거나 아니면 차트를 보실 때, 이제는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이 중요하다. 그건 앞으로 이제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이평선도 마찬가지고, 오늘 설명드린 캔들도 마찬가지고, 이 차트를 보시면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 딱 드냐, 이게 그 종목의 차트를 이렇게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런 훈련이 되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 캔들의 어떤 기본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반복된 훈련을 쭉 해가면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종목들을 특히 바닥권에 있으면서 이렇게 두 배, 세 배 갈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느낌으로 알면 좋잖아요.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근거를 더 채워서 이렇게 하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뭐 시장이 근거가 됐던 어떤 뭐 종목이 근거가 됐던 업종이 근거가 됐던 2차 전지처럼 업종이 근거가 됐던 아니면 저희가 했던 삼성전자 셀트리온처럼 어떤 시장이 근거가 됐던 이렇게 어떤 그렇죠? 어떤 느낌 플러스 어떤 근거 이게 있으면 확률이 100%는 아니겠지만 확률이 한 80% 90% 이상 확률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훈련해서 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손절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 적 없습니다. 특히 우량주에서는 너무 이렇게 과민해서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에코프로가 너무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굉장히 질이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세력도 개인도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이었다. 올해 들어서 2023년에 들어서 지금까지 한 3, 4개월, 4, 5개월 지났지만 결국 에코프로를 많이 들고 있지 않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나간 거의 상반기가 재미없는 시장이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길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제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 일주일 동안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것을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하고 오늘 설명드린 거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에코프로가 또 어떤 상황이 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을.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